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더 잘생기셨네. 유튜브가 낫다고요? 크게 말씀하셔야죠. 너무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이제 강의 예측을 지금 상황에서 틀렸다 맞췄다라고 속단하기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한 최소의 실물 비중은 고려해야 된다. 최소한 일정 부분의 실물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오를 부동산을 찾기보다는 안 떨어질 부동산이 맞는가부터 보자. 저게 첫 단추예요. 저 얘기를 9월 19일 날 왜 했습니까? 떨어지게 생길 거니까. 떨어지게 생길 거니까. 좀 덜 빠질 거, 안 떨어질 거. 안 떨어지면 좋고, 덜 빠지면 더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부동산이 고가 부동산이라면, 금액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투자는 반대. 9월 19일 날 강의죠. 실수요는 당분간 관망. 단지별로 다르긴 합니다. 요거죠, 이제. 실수요는 당분간 관망. 왜 당분간 관망이죠? 좀 저렴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중저가는 투자는 풍선효과 공략. 자, 피드스톱을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던데, 부천 그 관광버스 대절한 건 되게 쇼킹했어요. 굉장히 놀랬고요, 저도. 와,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임장을 단체로 가고, 아울렛 간 사람들처럼 쇼핑하듯이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목적지가 또 하필 부천이에요. 우리가 이제 9월 13일 날 대책이 나오고 9월 15일에 올린 영상이 이제 9.13 대책 풍선 효과 어디로?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풍선 효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만, 그 당시 이제 부천에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부천으로 가서 막 유람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를 저렇게들 많이 하나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는. 아무튼 되게 단기간에 부천은 어차피 금액대가 2억 얼마대가 5, 6천이 뛰어버리면 여러분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3 대책 나오는 그날 바로 저녁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갔어야 돼요. 이거는 풍선 효과다 라고 답을 내놓고 바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선 효과가 막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는 이제 중저가 주택, 고가 주택은 관망이었고, 중저가는 호가가 떨어질 경우에 이제 매수에 임하자. 이제 이거를 이제 잡아드린 거였고, 다 복습이야, 복습. 또 투자할 때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활용하자. 자, 피디수첩에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 문제점이 여실하게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주게 됐고, 제가 이 임대사업자 이 혜택이 이렇게 큰 것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 강의 때.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혜택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대폭開示를 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꾸 혜택이 좀 줄어들고 있고, 아예 그냥 이 제도를 폐기시킬 정도의 수준까지 신규 등록자 혜택을 없애버릴 것 같아요. 줄 때 받으세요. 줄 때. 줄 때. 그리고 올해까지는 아무튼 연말에 양도세 감면 혜택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혜택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연말까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살아있고,
사실 뭐 내년도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왠지 초기 임대사업 혜택을 엄청나게 줄여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이 수백 채 있는 분들이 재산세나 이 종부세를 안 내왔다라는 것은 공분할 일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임대사업자분들이 그런 혜택을 정부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요. 결국은 나라가 잘못한 일입니다. 이거를 투기꾼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런 방송하는 게 과연 정의롭고 옳은 방송인가 되묻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투기꾼이시고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 모인 것 자체가 다 투기하러 오신 거고요. 저는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규제가 사라질 때 조심하자. 뭐 이 얘기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하게 만든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어떠한 얘기를 하든 간에 저는 그냥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됐다. 이 정책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정책이 나왔던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세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사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정책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도 정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려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정책이 매물이 많이 못 나오게끔 매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없게끔 정부 정책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많은 폭의 하락이 급락이 폭락이 나올 수 있겠냐? 그 급락 폭락이 나오려면 매물이 정말 많이 쌓여야 됩니다. 9월 19일 복습이고요. 다음 10월 18일 날 강의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장은 지속된다. 그리고 대책 및 단기 급등에 따른 정상적인 휴식기다. 무슨 소리냐? 9.13 대책이 막강했고 또 하도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지쳤단 말이죠. 이 중복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지금 안 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니까. 원래 진작 쉬었어야 되죠, 이게.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오긴 여전히 어렵다. 매도하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준비하셔야 된다. 되려 집 팔고 돈을 준비하셔야 된다. 전세 받은 돈은 이미 다 어딘가로 다 흩어져 있고 샀다. 써버렸거나. 집 팔아서 수중에 돈을 쥐는 게 아니라 돈을 마련해야 된다. 팔기 위해서. 누가 파냐? 누가 파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커진다. 단기 조정에 따른 또 얘기 나와요. 부안유동주의.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지금 울컥거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나라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은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망한다는 소리를 자기가 태어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손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땐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함부로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네? 할 소리입니까, 국민으로서, 그게? 네? 아무리 나라님이 못해도.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국민으로서요? 자기 얼굴을 신뱉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였으면 역사에서 진작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네?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꾸 나라 망하는데 금리 오른다고 나라 망한다고, 정말로. 아유. 변동성은 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말했죠. 곱게 못 간다. 이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뭐였죠, 그때? 종착지만 보고 버티든가 아니면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내려라. 뭐 계속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운전을 못해 이러지 말고 내리든가 아니면 내가 좀 버티면 목적지가 여기니까 참고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부터는요.
그 변동성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막 예민하게 반응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솔직히 나요. 그렇게 벌면 뭐해? 병원비지. 몸 다 버려요, 진짜. 이 속이 새까매지면서요. 병원비 뭐하러 벌고 있어. 병원 안 가는 게 최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요인이 사라졌는가. 상승의 원인은 일단은 수급적인 문제랑 이 금융시장의 문제가 있다. 저금리로 시작한 상황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만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저 근본적인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저금리나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났는가? 그대로예요. 그대로라. 집값이 처음 오르기 시작했던 원인이 그 발화 지역의 VC가 아직도 그대로라고요. 물론 테두리불은 많이 껐지만 결국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10월 18일자 강의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문의는 지속되고 있고 저는 이 전략이 나쁘지 않다. 뉴스에 보면은 똘똘한 거 한 채가 빠지면 더 많이 빠진다. 여러분, 30억짜리가 조정기에서 떨어지는 폭과 3억짜리가 떨어지는 폭이 같습니까? 네? 아니, 몸무게 50kg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뺄 수 있는 킬로그램과 100kg 넘는 사람이 뺄 수 있는 킬로그램이 같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소리,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락장에서 똘똘한 채 샀다가 여러분 망한다. 이런 뉴스 나오던데 누가 지금 하락장이 됩니까? 지금 대세 하락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이게? 그건 대세 하락이 때 얘기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이 관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조정이다. 또는 이거는 대세 하락이다. 대세 하락은 최소한 4, 5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 차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고요.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기 조정이라면 똘똘한 한 채는 사야 되는 거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 집을 마련할 때 충돌이 오는 것은 이거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집과 살고 싶은 집이 너무 격차가 크다. 내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요 수준인데 내가 원하는 수준은 좀 높다라는 것이죠. 신급이고 단지 내에 뭐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강남권도 마찬가지로 성수동에서 시작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새 아파트들이 자꾸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네. 아침밥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렇게 내가 가능한 집과 구입이 가능한 집과 원하는 집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그러면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는 투자보다는 가급적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라. 실거주가 수반된 목적이면 좋겠고 그래도 꼭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비강남권이 낫다. 요건 아마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요 흐름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수십억짜리랑 그냥 수억 원짜리는 떨어지는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접근은 유효하다. 입주권도 좋고 분양권도 좋고 구축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10월 18일 강의 복습이에요. 요거는 넘어가고 8월 24일에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정기가 왔습니다. 조정기는 9월 13일 대책이 이미 알려줬어요. 조정기는 온다라고. 자, 조정기가 왔고 대응 전략 뭐냐? 첫 번째,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이성을 찾아야 돼요. 이성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성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 감당하기 조금 버거운 무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를 저는 말리진 않아요. 무리 안 하고선 답이 항상 없었어요. 무리를 하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리, 딱 거기까지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벗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물량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 경기 전망과 매수 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질 겁니다. 11월보다는 12월에, 12월보다는 내년 1월에, 또 1월보다는 2월에. 자, 뭐 나온 뉴스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모르겠어요. 이번에 올릴지 말지는.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이번에 안 올리면 내년도 초에 무조건 올리겠죠. 몇 달의 그 격차니까 이번에 올린다, 내년 초에 올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올려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내년도에 한 2.5%나 맞출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금 뭐 한 88% 나오니까 가게를 10개 차리면 한 9개 가까이 문 닫아요. 근데 가계 대출 중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대출보다는 자영업자 대출이거든요, 이게 지금. 폐업이 난다는 말은 뭐죠?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영업 어때요? 자기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네? 또는 뭐 신용으로 끌어오든지. 네. 만만한 게 아닌데, 장사가. 그쵸? 네? 그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참, 어떡하나 저분은 저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네. 게다가 뭐, 아무튼 뭐 좋은 뉴스 하나 나올 게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뭐 난리야, 난리. 다행히 이번에 뭐 선거는 그냥 근황저랑 사람들 예측 범위에서 벌어진 것 같고 다행이고. 대북 리스크도 지금 이렇지만 이게 또 다시 어떻게 또 수가 틀려질지 몰라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보유세로 겁을 주기 시작할 거고 특히 종부세를 내세워서 심적인 압박감이 극에 달할 거고 내년도 초에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 뉴스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여기서 이성을 잃고 냉정하게 판단 못 하시는 물건이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죠. 예견된 악재는 진정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날씨 예보로 내일 비 옵니다. 모레 황사 심합니다. 이게 리스크인 것 같습니까? IMF가 서브프라임이 날씨 예보하고 왔습니까? 예측 못할 때 벌어지는 대형 위기가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악재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요새는 또 주식도 보면 하지 마세요. 그쵸? 참 괜찮은 애들 많죠? 괜찮은 애들 많아. 하지는 마세요. 하지는 마세요. 이상하게도 올라갈 정도도 여러분이 사람 빠져. 잘 멀쩡히 갈 수 있는 애들도 여러분이 사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참 싼 주식 진짜 많아. 예견된 악재는 진짜 리스크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나라가 휘청거릴 그런 리스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제발 군중들의 어떤 이런 공포감을 자극하면서 밥 먹고 살지 말란 소리입니다. 네. 자꾸 더 짜고 더 매운 거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뉴스 보도도 그렇고 타이틀 주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안 읽는 게 답이에요. 읽지 마요. 그 뉴스 읽는다고 거기서 해법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급매물이 나온다. 자, 급매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누가 급매로 팔까? 누가? 급매는 어디서 오는가? 급매는 어디서 오는가? 1주택자 매물일까요? 다주택자 매물일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죠. 1주택자 매물이 나오겠죠. 왜? 다주택자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고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 지금 양도세가 이제 60% 넘는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분이 계시다면 1억이 떨어진다 해도 1억 손실이 아니다. 세금 반영시켜보니 한 4천 빠진 거더라. 3천 몇백 빠진 거더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네. 그분들이 그리고 이 정도 악재에 흔들려서 집을 다 팔 정도라면 그분이 다주택자 위치까지 안 갔습니다. 네?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집을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이 급매는 어디서 나오냐? 1주택자다. 급매는 저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떤 식으로 급매를 팔 것이냐? 일단 이거죠. 갈아타거나 나 하나 있는데 요거를 갈아타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 매물들
또는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정말 다 팔고 집 한 채를 다 팔아버리고 무주택으로 전세 가는 거. 세 가지 물건이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다 1주택자 관련된 매물이에요. 거기서 금매가 나와요. 다주택자 금매물은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률상 1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정말 그걸 처분하고 전세를 갈 수 있을까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없진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 매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갈아타기 매물이거나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때문에 이참에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갈 매물들이 내년 상반기 내에 금매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금매물의 열쇠는 1주택자가 쥐고 있습니다. 2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에 따라서 금매물 양도 정해질 것이고 다주택은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냥 한두 개만 더 해놓자라는 분들 계실 거고. 자, 다음 질문이에요. 금매물은 많이 나올까? 금매물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으로 정말 가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 매물은 여전히 적죠. 다주택자 매물은 여전히 적어요. 세금 반영했을 때 실손실액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1억 빠져봤자 뭐 몇 천인데 뭐 나한테 사실 이렇게 판단할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 금매물은 나오기 어렵고 그러므로 금매물은 소량밖에는 못 나옵니다. 소량. 자, 올라올 때도 거래가 적었죠.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거래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소량. 아파트 거래 이제 한두 건으로 또 아파트 지금도 올라올 때 거래 한두 건으로 뭐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올라온 거고 내려갈 때도 거래 몇 건만으로 이제 뭐예요? 몇 천만 원 억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매 소량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매물이 소량이 쌓일 거예요. 금매물은 소량이 쌓일 거고 극심하게 매물이 많이 적체되기 전에는 폭락이나 대세 하락도 어렵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폭락을 겪기 전에 나오는 전조 현상은 매물 적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적체될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겠냐? 왜? 나와봤자 1주택자 매물밖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금매가 막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금매물을 흘려보낼 것이다. 왜? 전망이 안 좋다니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니까요. 나와봤자 지금은 내가 나오면 사야지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막상 그 현실이 닥치면은 그걸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어차피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단기 조정 후에 결국 다시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시 움직인다.